그 코너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뒤에 비수를 가슴에 품은 한 청년이 숨어 있었다. 조선 청년이었다. 당년 24세. 1928년 5월 14일 9시 55분 윤봉길이 홍구공원에 폭탄을 투척하기 만 4년 전의 일이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것을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장인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대륙 침공을 위한 후방기지였던 주대만 일본군을 검열하기 위하여 행차하였던 것이다. 거대한 인파가 숨소리도 못 내고 엎드려 있었다. 그때였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장소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미 신문에 충분히 보도가 되었고, 이제 그날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한영 인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카브가 돌면서 이렇게 쫙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루트는 이미 확실하게 결정돼 있었고, 이게 직선 루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차가 돌면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시점이야말로 가장 습격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이 사람이 선택을 했고, 그 전에 이 사람은 뭐 항상 밤을 새가면서 숲속에서 혼자 칼 가지고 연습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가 칼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게 되면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그렇게 전부 사전에 짰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조명하. 바로 안중근과 같은 고향 사람이다. 신천군청에서 약관 22세에 판임관 후보로 등용되어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60만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의열의 피가 솟구쳤다. 부인이 친정에 가서 첫 아기를 출산했는데 부인과 아기를 보러 친정에 갔다가 차마 쌀입문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길로 현해탄을 건넜다. 오사카에서 공장과 상점을 전전하면서 학문을 익히고 거사의 기회만을 엿보았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소식만 듣고 그곳으로 가려다가 중간 거초로 이곳 대중으로 왔다. 그는 대만인 친구 짱티엔티로부터 보금도를 구입해서 매일 반면 홀로 검수를 익혔다. 조명하의 날른 칼은 드디어 쇼와 텐노 히로히토의 장인의 목에 꽂히고 만다. 완벽한 단독 범행이었다. 1928년 10월 10일 오전 10시 12분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대한독립 만세! 부친 조용우는 나중에야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사나이 대장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죽었다. 조선 젊은이들은 이렇게 싸웠다. 윤봉길 의거의 주변에는 숨겨진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다. 한인 애국단의 핵심 멤버 중에 이화림이라는 여성 동지도 있었다. 이봉창이 일본 갈 때도 그 수류탄을 이화림이 사타구니에 숨겨가지고 갔다. 그리고 윤봉길 홍구공원 의거 때도 위장 결혼하여 부부로서 현장에 접근하려 했다. 이화림은 후에 조선 의용대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맹렬한 여성이었다. 윤봉길 의거 전날 김구는 임정 멤버와 관계자들에게 의거 사실을 알리고 미리 피신시켰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데리고 있는 흥사단 조직은 개방 조직이라서 기밀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윤봉길 의거 당일 아침 9시에나 전가를 보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도사는 거류민단 단장 이유필의 집에 가고 없었다. 이유필의 중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이원을 친히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어린이날 행사 모금에 이원을 약속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이라도 약속은 꼭 지킨다는 도산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도산은 이유필 집에서 검거되었고 국내로 호송되어 4년형을 받았다.
그 뒤로 또 동우회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간경화가 악화되어 서울대학병원에서 운명하였다. 그가 죽기 전에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목이나 자네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이었다. 여기 목인이라는 말은 명치천왕의 이름이다. 도산의 인품과 인격의 거대함을 알 수 있다. 우당 이회영은 윤봉길 의거가 있었던 그 해에 상해에 있었다. 김구와 윤 의사의 행동력과 실천력에 충격을 받았다. 우당은 동북의 아나키스트 조직을 재건하고 당시 여순에 있었던 관동군 사령부의 사령관인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할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다. 당시 66세의 노구로서 이런 계획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치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나키스트 조직의 동지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나 평생을 동지로서 같이 살아온 둘째 형 서경에게는 작별을 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경은 서간도를 개척하는 모든 자금을 대었던 바로 그 형이다. 그러나 당신은 몹시 빈궁했다. 평생 입은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다시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는 그런데 이 얘기를 서경의 아들, 그러니까 친조카 이규서가 엿들었다. 이규서는 당시 매독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는데 일본 영사관 앞잡이 연충렬이라는 인물이 포섭하였던 것이다. 연충렬은 또 김구의 오른팔인 어망섭의 처조카다. 대련항에는 이회영의 도착을 20명의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회영이 내리자마자 대련항 일본 수상경찰서가 그들을 일망타진해버린 것이다. 독립운동의 아버지, 그 위대한 이회영, 그 순결한 이회영은 이놈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 결국 사랑하는 친조카의 밀고로 바로 여기서 죽은 것이다.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고색 창연한 건물이 그 일본인들의 그 대련항 사무소였는데 그 수상경찰서, 당시에 그러니까는 해양경찰 때죠. 그 수상경찰서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이 건물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최후였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는 이와 같이 많은 인간적인 사연들,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그런 많은 사연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상해에 남은 아나키스트 동지들은 연충렬과 이회영의 조카 이규서를 유자명이 운영하고 있었던 입달학원으로 유인하였다. 김구 선생이 만나자고 한다고 전언하니까 이 두 사람은 또 김구의 거처를 알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이다. 물론 일본 영사관이 또 보낸 것이다. 이들은 바보같이 일찍 와서 학원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남화 한인 청년연맹 동지들은 이 둘을 뒷산으로 끌고 가 곤봉으로 처치해버렸다. 그리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고유하였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나 도리 말하는 황토의 눈물이다. 뿐만 아니다. 백범일지에 의하면 안중근의 친아들 안준생은 외놈에게 포섭되어 본국에 돌아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에게 부친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빌었고 미나미 조선 총독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안중근의 친동생 안공근도 문헌상에는 김구의 주치의였던 의사 유진동의 집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기실은 윤봉길 거사 후 유입된 자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튀었고 후에 중경으로 유인 소환되어 불명